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최창열 용인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검찰이요, 이명박 전 대통령 방문 조사를 다시 한번 시도한다고 합니다. 오전 9시 10분쯤 동부구치소로 출발할 예정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계속해서 불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자, 관련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또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 얘기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예술단과 함께 방북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윤 실장이 같이 간 거로 오늘 신문들이 대부분 박스 기사로 화제로 다뤘습니다. 예. 사실 윤건영 실장이 대통령의 복심이고 또 비서실장을 대실장이라 그러면 여기 뭐 소실장 예. 이렇게 불릴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자리는 꼭 이 양반이 갈 자리가 아닌 것 같다. 근데 왜 갔을까를 놓고 궁금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북 라인과는 조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연관이 공식적인 없는데요. 설명은 예. 190명의 대규모 예술단이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건데 뭐 문화체육부 장관도 가고 국정원 차장도 갔으니까 꼭 그 관리를 국정상황실장이 청와대를 비우고 가야 되는지는 조금 의문부호가 들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기 때문에 정상회담과 관련된 조금 다른 이 미션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지적이 분석이 나오고 최근에 하여튼 국정상황실장 윤건영 실장이 중요한 일마다 저번에 5인 대북 특사단에도 그렇죠. 포함돼서 갔었고요. 또 다른 대통령이 하는 행사에 가고 그래서 역시 세다. 정말 핵심 실세다. 총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분석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건현 실장 말고도 이 탁현민 행정관 모두 40대 젊은 나이인데 이번 방북에서도 역시 활약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예, 두 사람 다 45살, 49살, 40대 중후반인데 예. 탁현민 상임행정관은 사실 예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곧 낙마할 것 같다 얘기했었는데 꿋꿋이 잘 버틸 뿐 아니라 저렇게 이번 북한 공연단도 그랬지만 주요 기획 일에서는 기획과 관련된 일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건영, 탁현민 두 사람이 좀 눈에 띈다. 이런 내용까지 오늘 아침 신문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 김정은이 북한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이 남측 공연 관람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 최측근 예술단 방북 공연 참석하면서 메신저 역할을 해서 이 남북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인데요. 자, 이번 우리 공연에 정말 리설주, 김여정, 김영남, 최일, 리성권 많은 사람들이 이 남쪽과 관련된 일을 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참석을 했거든요. 그만큼 예우를 갖추면서도 공을 들인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겠죠. 예.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한 달도 안 남긴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일종의 전야제 같은 거 아닙니까? 예.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날 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김정은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연도 즐기고 덕담도 주고받고 그렇게 분위기 띄우는 거는 예. 그건 어쨌든 필요한 일이죠. 예.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가 이제 이벤트를 굉장히 잘하고 또 그걸 좋아한다는 것은 예.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탁현민 행정관이 다른 건 몰라도 이벤트에 관한 한 문재인 대통령 마음에 쏙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다는 거니까 이슈를 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는 모양인데 그러나 이게 과연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예. 저것이 어떻게 비칠까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좀 고민해야 될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 이렇게 군사령관을 예를 들면 참모장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장성들이 보좌하지만 제일 사령관이 가깝게 대하는 사람이 당직사령 이런 사람 아닙니까? 예. 계급은 대위 소령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조언을 할 수 있어요. 예.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그런 자리고 또 탁현민 행정관이 소속돼 있는 의전비서관이 그런 자리입니다. 조한기 예. 의전비서관은 사실은 대통령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많이 뉴스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다만 그렇죠. 이 사람이 자기 입을 열고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저는 어디나 다 있을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다만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국정상황실장이라는 자리가
저렇게 어디 비우고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상황실장은 굉장히 중요한 국내외의 모든 상황이 모였다가 대통령한테 걸러져서 보고되는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24시간 그 당번 쓰듯이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을 저렇게 북한에 보내고 뭐 이를테면은 김정은한테 뭔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라 하더라도 메시지 전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것도 대통령이 갔다 오라 해서 갔다 왔겠지만 국정상황실장이라는 자리는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다. 이거는 대통령이 사람을 쓸 때 그 자리와 그 능력을 좀 같이 보고 쓰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은 좀 듭니다. 예. 최 교수님. 윤건영 실장이나 탁현민 행정관은 좀 독특한 경우인 것 같아요. 예. 앞서 이제 고 박사 그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일반론에 입각하면 그 얘기가 맞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 직책에 맞는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건데 윤건영, 탁현민이라는 개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갖는 관계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정상황실장은 당연히 청와대에서 계속 24시간 국정을 관리하고 상황을 보는 거잖아요. 보는 자리인데 지난달 5일에 그 대북 특사단에도 파견이 됐었어요. 포함이 예. 됐었고 뭐 탁현민 행정관이 워낙 뭐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 됐죠 이제. 아무튼 뭐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아끼고 특히 공연이나 기획엔 전문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아무튼 공식적인 여러 가지 이제 라인 접촉들은 다 이제 같이 수행한 사람들이 하는 건데 특히 이제 김상균 국정원 2차장까지 포함이 됐단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건영 상황실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공식적인 이러한 여러 가지 메시지나 이런 접근보다 뭔가 아주 세심하고 뭔가 그 정상회담에서 어떤 공식적인 라인에서 나올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좀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것이 아닌가. 어떤 특별한 임무가 있었을 것이다. 임무라기보다는요. 예. 뭐 메신저 역할이야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죠. 도종환 장관도 지금 있고 예. 국정원 2차장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공식 라인이 하지 않는 뭐 이런 역할을 맡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좀 꼭 그렇게라도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까? 아니, 전 나름 그런 면이 없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 파견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걸 자꾸 비판적으로 볼 게 아니라 예. 대통령이 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고 박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 조금 긍정적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뭐 남북 관계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바라볼 필요도 조금은 물론 이런 것 같아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이죠. 철저하게 비판을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이 남북 정상회담 의제인 북한 핵 문제 놓고 청와대 이 분위기가 얼마 전과는 분명히 다른 기조로 좀 선회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예, 그런 느껴집니다. 지적이 확연히 이제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르디우스의 매듭 끊듯이 단칼에 이걸 타결하겠다고 했던 게 청와대 입장이었는데 그 얘기는 거의 뭐 비공식적이지만 철회를 했고요. 예. 그래서 청와대가 예전에 운전자보단 다시 이제 미북이 로드맵은 짜는 거고 우린 중재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많이 후퇴한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예. 오늘 특히 이제 중앙일보에 보면 트럼프가 짜증을 내고 있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북한이 지금까지 비핵화의 빗자도 한 번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 통해서 들은 거를 트럼프가 믿고 그렇다면 빨리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남북 정상회담보다 먼저 하겠다는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한국이 조금 있다라 그래서 미뤘는데 그 사이에 한국에서는 리비아식 해법 그러니까 선핵폐기 후 보상이라는 이 트럼프가 좋아하는 이 리비아식 해법도 안 할 것처럼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중국이 들어와서 이제는 정말 전선이 다시 예전처럼 복잡해지는 이 상황이 예. 트럼프가 느끼기에는 마치 미국 혼자와 북한, 중국, 심지어 한국까지 1대3 구도가 아니냐고 이거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예. 1대3 구도처럼 느끼는 그래서 약간 짜증을 내는 그런 상황이라는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그렇게 입장에서 보일 수 있다 이 예, 얘기인 트럼프가 거죠? 그렇게 느끼는 것 같다라는 예. 기사가 이제 오늘 예. 아침에 실렸는데 일단 이런 저 흐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지금 언론에서 리비아식 해법, 이란식 해법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좀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리비아식 해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리비아는 사실은 물론 이게 핵이 이렇게 많이 진전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거긴 하지만 예. 완전히 선핵 폐기를 하고 그다음 그다음에 보상을 한다. 보상을 하겠다. 이게 트럼프가 좋아하는 아주 깔끔하고 선명한 예. 명쾌한 방식이죠. 특히 그 예전에는 트럼프는 특히 리비아에 계속 리비아가 아니라 북한에 계속 속아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 끌고 살라미 전법하고 그럼 다시 도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싫어했었는데 그 리비아식 해법을 그래서 하겠다고 제재를 강하게 하고
전 최근에 참 눈길을 끌었던 게 북한의 남자 축구 대표팀 감독 아네르센 감독, 노르웨이 사람인데 예. 월급 못 받아서 지금 월급 못 받아서 북한을 떠났습니다. 제재가 그만큼 강력해지고 있다는 건데 그 리비아식 해법을 선호하던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거를 한국 정부도 선을 긋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자, 북한 입장에선 리비아가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비참한 추후를 맞이했겠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재자 역할이라는 게 지금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청와대가 어떤 비핵화 로드맵을 북한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해법 내놓을 수 있을까요? 요즘 리비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예. 이란식의 해법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리비아는 나중에 또 침공도 당했어요. 나토군에게. 예. 우크라이나도 또 그 크림반도 뺏겼고 또 하나 리비아나 우크라이나나 이란 같은 나라들은 핵 실험을 하지 못했어요. 특히 이란 같은 나라가 핵 실험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ICBM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죠. 북한은 뭐 핵 실험을 6차례나 했고 ICBM도 지금 개발된 게 있는 것이고 리비아도 마찬가지예요. 농축 우라늄을 얼마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북한으로서는 그런 나라들의 해법을 자신들에게 적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은 CVID라는 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되돌 수 없는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일단 핵 폐기한 다음에 보상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국의 우리나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단순한 중재자의 역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얘기를 미국에 전달하고 미국의 입장을 또 북한에 긍정적으로 전달하는 이런 입장이 이제 중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그 정도 소극적인 역할을 그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좀 다각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의 입장이 굉장히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현 단계로서 어려운 것 같긴 해서 그렇습니다. 예. 뭐 어제 이제 평양에서 우리 가수들이 가서 공연한 거는 참 의미 있는 일이지만 예. 그러나 지금 주제인 북핵 문제,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을 생각하면 예.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을 땐가 예.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뭐 이벤트 좋아하기는 뭐 역대 정권 다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벤트 쇼로 따지면 북한 이상으로 잘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저 북한은 어떤 면에서 지난 20여 년간 전 세계를 상대로 온갖 이벤트까지 다 해서 속이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벤트 좋아하다가 이벤트 때문에 날 새는 줄 모르고 이게 나라가 기우는 수도 있다 이런 걱정까지 들어요. 예. 자, 운전자, 중재자 이거는 뭐 전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운전자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론을 얘기한 게 한번 얘기해 본 거라면 이건 정말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무슨 상황 변화 이를테면 북한이 우리한테 사전 통보도 안 하고 급하게 황급하게 중국 가서 시진핑 만나가지고 했던 그거 말고는 예. 상황이 변화가 없는데 김정은이 그거 한 번 움직인 것 때문에 갑자기 우리 운전자론이 중재자론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예. 운전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돼서 이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중재자는 일단 조수석이든 뒷자리든 옮겨 타서 운전석에 앉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 양쪽을 한번 설득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북핵 문제가 어떻게 우리가 중재가 됩니까? 북핵 문제의 직접적 피해는 우리입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힘이 약해서 우리 뜻대로 안 될 때는 뭐 감수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문제 해결의 주체자다라고 하는 이 운전자의 자격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운전자라고 할 때와 중재할 때는 전혀 마인드와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중재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서로 다른데 그럼 양쪽 한 발씩 양보하는 안을 만들자. 이게 중재자가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아니 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번 기회에는 북한을 압박을 하든 뭐 대화를 하든 북핵 문제를 완전히 불가역적인 이 비핵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예. 내가 그것을 주체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이 도와준다 그러니까 미국과 손잡고 하겠다. 그러면 중재는 누가 합니까? 육자회담의 의장국 중국이 중재하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중국이 다급해서 야, 북한이 이런데 하고 우리하고 미국한테 중재안을 낸다면 혹시 우리가 그거는 안 된다. 이거는 전 세계 자유우방 국가들과 유엔의 원칙에 입각해서도 그건 안 된다. 예. 우리는 더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아니 우리가 먼저 중재를 하겠다고 나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 점에서 운전자의 운전석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된다. 예. 운전자로서 비록 여러 가지 내외적 어려움이 있지만 예. 운전자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태도를 흔들리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이고요. 당연한 얘기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계속 아니 이제 해법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일괄 타결이라는 해법을 이미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고리대교수 매력 끄듯이 예. 일괄 타결해야죠. 다만 비핵화에 대한 일괄 타결이 김정은의 입에서 나오고 그것이 미국이나 유엔이나 여러 나라가 검증 가능한 어떤 절차들에 합의를 한다면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검증하고 폐기해 나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 왔던 비핵화 선타결의 원칙인 것이다. 예.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의 선 핵폐기 후보상 북한의 단계적 조치 중간쯤이 아마 오늘 조간신문에도 보니까 포괄적 타결, 단계적 이행, 문정인 특보도 일본에서 이와 비슷한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그 사이에서 북한이건 중국 또는 미국과의 이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책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요 이야기는요. 뭐 요번 주에 또 한 번 할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 입장을 굳힌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죠. 4일 공식 출마를 한다고요? 예, 이름은 오늘 할 거란 예상했었는데 내일 모레로 이제 날짜가 공식적으로 표출이 됐고요. 그래서 안철수 그 위원장이 기억하시겠지만 6년 반 전, 그러니까 한 7년 전쯤에 당시에 50대 5로 이 지지율에선 당시에 앞섰던 예. 박원순 지고 있던 박원순 후보에게 이제 무조건적인 양보를 했던 그거에 어떻게 보면 리턴 매치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당은 돌고 돌아서 김문수 후보를 카드를 이제 이렇게 거론하고 있어서 예. 이번 서울시장 후보는 그럼 1려 이하의 3파전이 되느냐 막판에 야권 단일화가 되느냐 여기에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예. 돌고 돌았다 그러면은 김문수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정확지는 않지만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분위기죠. 예, 김문수 후보에게 거론했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고민 중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마 예. 할 것 같은 상당히 나름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것 같다. 예.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자, 서울 시민들 전체적인 분위기, 뭐 제가 만난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대세론이라는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 대세론을 이 안철수 후보가 나와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박원순 시장이 현역 프레미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예.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박영선 의원과 이제 우상호 의원과 3파전에서 일단 이겨야 되는 거니까 그럼 예.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의원 셋 중에서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거죠. 지금 뭐 그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문제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지금 인재영입 위원장이 얼마나 그야말로 이제 어떤 파괴력을 보이냐의 문제예요. 안 전 대표가 그동안의 정치 행보를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많이 극복해 왔어요. 예. 좋게 말하면 극복해 왔고 좀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이거 통합 과정도 그랬고 말이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과정도 상당히 그 이제 잡음이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러한 것들 극복하고 이번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얼마나 이제 선전하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김문수 지사 말씀하셨는데 전 지사. 예. 김문수 전 지사는 경기도지사를 했고 2번 하셨죠. 네, 2번 재선을 했었고 또 대구시장 선거에 또 지난번에 좀 안 됐었단 말이죠. 대구 국회의원 선거에 김부겸 의원이 김부겸 의원 떨어졌죠. 그러니까 하셨죠. 예. 경기도에 있다가 이제 대구를 갔다 다시 이제 서울시장을 출마하면은 예. 과연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문제점을 이제 김문수 전 지사가 만약 출마한다면 예. 김문수 전 지사 측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이제 지적하고 싶은 얘기가 한국당이 지금 이제 김문수 전 지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광역단체장 후보 등 그리고 이제 그 보궐선거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지나치게 과거 인물들의 자꾸만 이 소환이랄까 이런 쪽에 기우는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율이 워낙 높으니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장도 여러 명이 계속 고사를 했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긴 한데 아무튼 그렇더라도 너무 과거 이른바 이제 그 이제 언론의 표현을 빈다면 올드보이 예. 쪽에 너무 치중한다면 선거판 전체에 있어가지고 분위기를 띄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예, 뭐 몇 가지 말씀 짧게 드릴게요. 예. 우선 박원순 대세론이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사시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주위에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민주당 그 경선 후보들의 발언을 보면 예. 대세론은 없는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박영선 후보
안철수 상대할 사람은 나다. 그렇죠. 우상호 후보 안철수 상대할 사람은 나다. 예. 박원순 나가면 진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원래 이 2, 3등 후보가 매번 하는 얘기는 그런 어쨌든 얘기 아닙니까? 민주당의 예. 서울시장 후보들부터 예. 안철수 박원순으로 가면 질 수 있다. 결선 투표는 내가 이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대세론이 있다면 그렇게는 얘기 못하죠. 그래서 저는 예컨대 정말 박원순 대세론이 있다면 민주당 후보 누가 돼도 이길 텐데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누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타당하겠죠. 지금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안철수의 등장이 이른바 그동안은 혹시 박원순 대세론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안철수의 등장으로 대세론은 지금 깨졌다. 예. 그리고 그것을 민주당의 경선 후보들부터 그 현실 속에서 띄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뭐 박원순 시장이 후보 양보할 생각 없다. 당도 다르고 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안철수 후보 양보 받을 생각 없다. 실력으로 이기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오늘 당장 저희 TV조선의 자료 화면은 7년 전에 단일화할 때 사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 사진이 우리 서울 시민들한테 주는 함축적 의미가 이번 지방선거 때 안철수, 박원순 안철수 대결에서는 계속해서 그 밑바닥에 감돌게 될 거다. 그리고 이건 어떤 형태로든 예. 박원순 후보한테 부담으로 작용할 거다. 이런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예. 김문수 후보 경우에 지금 최 교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약점이 있어요. 무슨 뭐 장마다 뭐 나가듯이 장만 쓰면 선거만 있으면 나가듯이. 그런데 지금 한국당이 오죽 절박하면 그렇게까지 하겠냐라고 하는 게 또 보수 세력의 정서 속에 있습니다. 예.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그 개헌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하고 지난 10개월 동안 적폐청산 말고는 해놓은 것도 없다. 예. 라고 보수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상황에서 그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이념 드라이브에 맞설 수 있는 또 다른 보수의 이념적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관점에서 사람을 보자 해서 김문수 지사가 떠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리고 그 상황에서라면 한국당은 보수만 제대로 결집해서 예. 35%에서 40%에 이르는 보수만 결집하면 더불어민주당 쪽에 가 있는 중도표를 안철수 후보가 가져간다면 오히려 예. 3파전에서도 이길 수 있다. 예. 이런 나름의 계산을 갖고 지금 이 김문수 카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저는 세 당 모두 간단치 않은 선거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김무수- 단답형으로 좀 질문을 예. 드리겠습니다. 그 후보 단일화 주관식으로 해야 되는데 가능성 이거 있다 없다 보십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 단일화 모든 야당인데요. 선거에서 사실 뭐 그러니까 2, 3등 후보가 이렇게 좀 그 합쳐지는 전 경우가 서울시장 많았는데 선거에서 김무수 전 지사가 완주할지도 모르겠어요. 끝까지 후보 그것도 단일화 의문이에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단일화 거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좀 그 박사 말에 약간 좀 의견이 다른 게 김무수 지사가 지나치게 극우적 어떤 우익적 우파적인 그 이미지이기 때문에 예. 전통적인 합리적 보수를 결집하는 데 좀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이제 안철수 대표가 출마하는 게 기정사실화 됐으니까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예. 가능성이 있다. 예. 후보 단일화 네, 가능성이 후보 있다. 단일화 막판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지방선거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13일이면은 70여일 남았죠. 70여일 남은 것 같은데 과연 후보 단일화 어떤 지각 변동이 있을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